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단국대학교 향기인문학센터의 책 읽어주는 인문학 특강을 맡게 된 육군사관학교 철학교수 김상수라고 합니다. 오늘 강의는 칸트의 영구평화론에서 나타나는 그의 전쟁에 대한 관점을 소개하고 현 시대에 그의 관점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여러분들과 공유해 보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자, 이 주제는 다양하고 복잡한 현대 국제관계에서 인류의 평화를 성취하기 위해서 개인과 국가를 포함한 우리가 보다 평화로운 세상을 구현하기 위해서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칸트라는 저명한 철학자의 견해를 통해 살펴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강연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먼저 전쟁과 인류의 역사에 대한 간략한 언급을 통해 전쟁은 경험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우리와 매우 가깝게 있었던 사건이라는 점을 설명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 인류의 영구한 평화를 주장하고 그리고 이룰 수 있다고 하였던 칸트의 주장을 이해하기 위한 그 기초 논의로서 그의 도덕 철학에 대한 기본적 견해를 소개할 것입니다. 아울러 칸트의 영구평화론의 구성에 대한 언급을 한 뒤 그 세부 내용으로 예비조항 6개 그리고 확정조항 3개를 통해 칸트의 철학적 기획에 대한 이해를 도모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칸트의 영구평화론에 대한 종합적 평가를 제시하는 것으로 강의를 마무리할 겁니다. 제가 이러한 강의를 구성한 배경은 이 강연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칸트라는 철학자를 최대한 친숙하게 소개하고 그리고 다소 이상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칸트의 주장인 인류의 영구한 평화라는 철학적 기획에 대한 도덕적 관점을 보다 상세하고 쉽게 설명하는 데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전쟁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무래도 공포, 파괴, 살인 등 우리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지만 결코 환대, 즉 반길 수 없는 부정적 생각이 떠오르겠죠. 아무래도 그 이유는 우리 인류가 전쟁에 대한 반복적 경험을 통해 형성한 전쟁에 대한 이미지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에서 전쟁은 작게는 개인의 생사와 크게는 국가의 존망이 결정됐던 중대한 사건입니다. 놀랍게도 통계에 따르면 인류의 역사에서 약 8%만이 전쟁이 없었으며 나머지 기간에는 크고 작은 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당장 현재만 하더라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민간인의 피해와 황폐화된 전선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죠. 이와 더불어 우리 대한민국은 가까이 있는 북한과 종전이 아닌 휴전 상태로 전쟁이라는 것은 결코 우리의 삶과 동떨어져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전쟁에 관한 우리 인류의 역사적 그리고 경험적 사실을 통해 볼 때 과연 평화라는 것은 가능한 것일까요? 다시 말해 92%에 달하는 마찰과 갈등의 관계에서 일시적 평화조차 쉽지 않죠. 그런데 과연 칸트가 주장하는 영구한 평화라는 것은 가능할지 사실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놀랍게도 칸트는 인류의 영원한 평화는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칸트는 어떠한 이유로 영구한 평화, 즉 영원한 평화가 추구돼야 되고 그리고 가능하다고 주장한지 이를 알아보는 것은 현재 현실주의적 국제관계의 갈등 그리고 분열이 팽배한 시대에서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한테 칸트라는 철학자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칸트에 대한 소개와 그의 도덕 철학
대한 이해가 있어야지 연구평화에 대한 이해가 될 것 같은데요. 자, 칸트는 18세기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죠. 한 번쯤은 다들 그 이름을 들어봤을 겁니다. 그는 혼란과 변동이 잦았던 유럽의 역사, 사회적 변화의 중심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칸트는 1724년 4월 22일에 독일 프러시아 퀘니시베르크, 현재는 러시아의 칼리그라드 지역인데 거기에서 이제 출생을 했습니다.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그는 학문적 열정을 보여주며 어린 시절부터 이 학문을 추구했습니다. 그의 학문에 대한 관심은 그가 퀘니시베르크 대학에서 철학과 이론과학을 공부하는 것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는 그의 학문적 성취를 바탕으로 커닝스베르크 대학에서 강의를 했고 교수로서 퀄리 대학교에서도 많은 강의와 연구를 하였습니다. 그는 다양한 분야에서 서적을 쓰고 열심히 연구를 하고 철학뿐만 아니라 과학, 역사, 인류학 등 다양한 분과에서 이런 학문적 성취를 보였죠. 우리가 도덕 철학이나 그의 어떤 선험적 철학에 관한 주요 저서로서 여러 가지가 언급할 수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순수 이성 비판, 실천 이성 비판, 판단력 비판의 대표적인 서적이라 할 수 있죠. 여기 순수 이성 비판은 그의 고전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여기서 그는 인간의 어떤 인식에 대한 반성적 시각, 기존의 어떤 경험론, 합리론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선천적 종합 판단이라는 개념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대상을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대한 글을 쓴 게 바로 이게 순수 이성 비판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7년 뒤에 나오는 이 실천 이성 비판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어떤 행위,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하는 어떤 윤리적 관점에 대한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판단적 비판은 나는 무엇을 바랄 수 있는가 하는 미학적 관점에 대한 책을 썼죠. 칸트는 혼란스러운 그런 시대 당시에 발생했던 다양한 문제를 철학적 관점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이러한 자신만의 철학적 토대를 구성하였습니다. 지금 제가 언급한 저서에 대한 강의나 해석은 많은 칸트 연구자들에 의해서 다뤄졌죠. 그러나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얘기해 볼 영원한 평화라는 저서는 그의 말년에 저술된 것으로 시대적으로 그의 어떤 사상의 뒤편에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칸트가 영구평화론을 저술하였던 1795년에는 1789년 프랑스 혁명의 여파로 혼란스러운 유럽의 정세에서 많은 국가들이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서 상대적으로 약한 국가를 침공하고 영토 확장을 시도하는 등 혼돈의 시대였습니다. 이러한 이제 현실을 목도했던 칸트는 인류의 영구한 평화 달성은 그 어떠한 과제보다 중요한 역사적 과업이라고 이제 봤던 거죠. 영구한 평화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국가들이 일시적인 휴전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즉 perpetual한 평화 체계가 구축되어야 된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지속 가능이라는 것은 단순히 외교적인 어떤 합의라든지 상호 어떤 협정을 통해서 평화를 또는 휴전을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하여서 언제나 변함없는 상태로서 이어지는 그러한 평화를 말합니다. 자, 칸트의 전쟁에 대한 철학은 대개 영원한 평화라는 저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그의 저서 윤리형학에서도 일부 발견할 수 있는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영원한 평화에 초점을 두고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칸트는 이 두 저서에서 비슷하게 나타나지만 영구한 평화를 지향하기 위한 인간의 행위의 당위성에 대해 역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의 어떤 행위의 당위성을 설명하려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도덕 철학에 기초한 설명을 할 수밖에 없었죠. 자, 그러면 칸트는 왜 인간은 영원한 평화를 추구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해서 대답을 내고자 하였을까요? 자, 이 도덕에 대한 견해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칸트의 도덕에 대한 견해는 행위의 동기, 즉 선의지를 중시를 하고 도덕 법칙에 대한 존경으로 요약이 가능합니다. 칸트에게 있어 선의지란 옳은 행위 그 자체를 오직 옳다는 이유에서 추구하는 의지입니다. 그래서 선의지가 지향하는 것에 옳다라는 판단이 선행해야 하는데 이러한 옳음에 대한 가치 판단에는 도덕 법칙이 선행하는 것이죠. 예.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생존에 대한 욕구가 매우 강합니다. 뭐 이거는 우리가 다들 동의하는 부분이죠. 그러나 칸트가 봤을 때 이러한 어떤 욕구만을 우리가 극단적으로 추구하다 보면은 타인에 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고 이는 무질서, 공포, 혼란, 욕구 불만족 등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어떤 부정적인 욕구에 따른 삶이 반복되다 보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아무래도 많은 어떤 도덕적으로 정당화되기 어려운 행위들이 발생하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칸트에게 있어 도덕 법칙의 요체는 우리 인간이 되게 자연적 경향성, 즉 기본적 욕구를 추구하는 것과 어긋나며 자기 스스로에게 명령을 하는 강제적 규범이자 의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정언 명령의 형태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인간은 정언 명령에 따라 자신의 자연적 경향성을 통제해야 하고 스스로의 의무와 준칙에 따라서 행위를 수행해야 합니다. 만약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타인과의 마찰 또는 갈등을 최소화할 것이고 그러한 것이 반복되다 보면은 우리의 어떤 삶이 좀 더 안정되겠죠. 자, 여기서 참고로 이 정언명령이라는 거는 뭐 한 번쯤 들어봤을 건데요. 가언명령이라는 것과 대비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죠. 이것은 어떤 행위를 수행하는 이유가 당위에서 비롯돼야 된다는 것이지 가언명령처럼 어떤 행위가 어떤 조건이 붙어서 이러한 조건을 위해서 우리는 뭐뭐 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것과는 대비되는 것입니다. 예. 평화와 이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전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을 버리고 국가 공동체에 의한 이해관계에 따라 전투원 또는 민간인은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취급하는 것이기에 칸트는 이 전쟁의 당위성을 상실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생각해 봅시다. 러시아 전쟁에 많은 전투원이 참여를 하고 민간인들도 이렇게 피해를 현재 보고 있죠. 이러한 어떤 희생과 전쟁에서의 어떤 행동들은 다분히 어떤 측면이 있습니까? 수단에 대표하는 측면이에요. 수단화. 예. 자, 그래서 이 칸트가 봤을 때 실천 이성의 관점에서 평안한 인간이 의지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의무이며 이 의무는 일시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되어야 하는 의무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칸트는 당위 및 의무 달성의 측면에서 영구한 평화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택이나 선호 이런 측면이 아니라 어떤 측면이다? 예, 당위나 의무 달성의 측면에서 영구한 평화는 반드시 와야 되는 것이다 라고 이제 하는 겁니다. 자,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칸트에게 있어 자연 상태는 뭐다? 영구한 평화가 부재한 상태이고 이 영구한 평화는 국가들 사이의 평화에 대한 보증이 보편적 그리고 필연성을 담보하는 어떤 법률적 상태에서 설립이 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어떤 외교적 또는 경제적 교류, 인류에 대한 어떤 도덕감으로서 어떤 평화를 추구하게 된다면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것이다? 바로 일시적인 평화만을 가능케 한다는 것이죠. 네.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뭐 어떤 집단 대 집단의 갈등이 있을 경우에 각자의 어떤 이익을 추구하다 보니까 갈등이 생기겠죠. 네. 근데 이런 갈등을 조정하고 해소하기 위해서 만약에 어떤 외교적 정서라든지 아니면 경제적인 어떤 보상 이런 걸로만 하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는 일시적으로밖에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칸트는 이런 어떤
배경에서 비롯된 화해 또는 평화는 더 이상 영구하게 진행되는 데는 제한이 된다라고 봤던 것이죠. 자, 그는 어떤 협상이나 도덕 감정과 같은 이유로만 하는 평화는 어떤 시대적으로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고 봤던 것이죠. 예. 자연 상태, 즉 전쟁이 발생하는 환경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고 본 겁니다. 따라서 이 영구한 평화를 위해서는 국가들 사이에서 준수해야 할 어떠한 법률적 상태, 즉 구속력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 자, 칸트는 이런 이제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법률적 그리고 구속력을 확보하기 위한 어떤 보편성, 필연성이라는 게 매우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 어떤 여러 가지 조항을 제시를 갖다 합니다. 이 조항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먼저 칸트는 이 영구 평화를 위한 예비 조항 6개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확정 조항 3개, 그리고 이 확정 조항을 보완하는 추가 조항 2개와 부록 2가지를 소개를 갖다 하고 있습니다. 자, 예비 조항 6개는 뭐냐? 영구 평화를 위해 각 국가들이 금지해야 할 사항에 대한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죠. 확정 조항은 영구한 평화를 위해 준수해야 할 어떤 당위성을 말하는 조항들입니다. 앞서 예비는 뭐다? 어떤 금지에 초점을 뒀다면 확정 조항은 당위, 마땅히 이렇게 따라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했던 조항들은 여기 있는 이제 예비 조항하고 확정 조항에 초점을 두겠습니다. 뭐 시간 관계상 이게 추가 조항하고 부록 2가지를 다 하기를 좀 제한되다 보니까 이 예비 조항하고 확정 조항을 가지고서 칸트의 이 영구와 평화에 대한 어떤 기획을 이해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 2가지에 초점을 두겠습니다. 자, 예비 조항 한번 6가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예비 조항 첫 번째는 뭐냐? 장래의 전쟁 소재를 암암리에 유보한 채로 체결한 어떠한 조약도 평화 조약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래의 전쟁을 여전히 전제한 협정이나 조약은 일시적 평화를 위한 것이지 항시적, 즉 지속 가능한 평화를 추가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해 언제나 전쟁을 차후할 수 있다는 것은 모든 종류의 적대 행위가 여전히 잠재적으로 남아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럼 정리를 하자면 이런 이제 외교적 협력을 통한 일시적 평화의 한계가 있으니까 전쟁에 대한 어떤 소재를 암암리에 유보한 채 체결한 조항은 영구 평화의 어떤 방향으로 이행되는 데 있어서는 제한된다라고 봤던 거죠. 예. 자, 두 번째 조항은 뭐냐? 어떠한 독립국가도 여기 이제 작든 크든 상관없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그 국가의 어떤 규모와 상관없이 다른 국가에 의해서 상속, 교환, 매매 또는 증여를 통해 취득될 수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칸트는 국가 자체에 대한 매매가 불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그는 국가는 일반적 소유물과 다르다. 다른 여타의 권위가 특정 국가에 대해서 어떻게 지시 또는 명령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국가의 어떤 매매가 허용된다면 이는 국가를 하나의 도덕적 인격체로서 칸트가 간주했었는데 이를 포기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국가 어떤 형성에 대해서 그는 어떤 근원적 계약을 강조를 갖다 하는데 이 근원적 계약은 어떤 사회 계약론적인 어떤 관점을 이해할 수 있는데 이러한 어떤 그의 철학과 이렇게 모순이 됩니다. 인간이 다른 인간을 수단으로서만 대하며 인격을 침해할 수 없듯이 국가의 주권을 박탈한다는 것은 칸트에 있어서는 허용할 수 없었던 거죠. 예. 그래서 국가의 경제를 이 담보로 한 어떤 협약은 국가의 실존을 폐기하는 것이다. 좀 더 강하게 말하면 이러한 이제 행위는 마치 우리가 사람을 사고 팔고 하는 어떤 그런 그 행위와 똑같다고 봤던 겁니다. 이렇게 되어서는 절대 어떤 국가 사이에 신뢰가 형성될 수 없고 영구한 평화로 나아가는 데는 저해될 수밖에 없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조항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많은 칸트를 연구하고 이 연구 평화론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 세 번째 조항을 얘기를 하는데, 이 조항은 상비군은 점차 완전히 폐지되어야 된다. 자, 여러분, 상비군은 무엇이죠? 상비군은 전쟁을 위해서 항상 준비가 되어 있는 군대를 뜻합니다. 모든 국가들은 이렇게 상비군을 갖다가 가지고 있죠. 예. 그렇다면 그는 왜 이런 주장을 하였느냐? 익히 알다시피 칸트는 도덕적 행위를 수단, 즉 도덕적 행위는 인간이죠. 수단이 아닌 그 목적 자체로서 대할 것을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인격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지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 상비군은 특히 이런 침략 전쟁에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국 국가가 타국을 침략하여 이득을 획득하는 그 과정에서 군인들이 기계 또는 도구로 사용된다는 것이죠. 칸트는 이러한 인격에 대한 도구적 사용은 불허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여기서 염두해야 할 부분은 칸트는 국가의 시민들이 국가 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어떤 자발적인 군사활동을 이렇게 허용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이 예비조항 3항을 통해 칸트가 강조하고자 한 바는 상비군을 이렇게 허용한다는 것은 뭐다? 언제나 전쟁을 위해 무장된 준비된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그 자체가 다른 국가들에게 잠재적인 위협을 가져다 주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가 서로의 어떤 신뢰가 생기지 않고 이런 어떤 한계를 모르는 무한 군비 경쟁으로 치닫게 된다는 것이죠. 예. 자연 상태, 즉 영구한 평화가 정립되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특정 국가가 가지고 있는 힘이, 그러니까 국방력 또는 어떤 군대에서 비롯되는 것은 어떤 전력을 말하는 것인데, 이런 힘이 다른 국가에게 대한 잠재적 위협이 된다면 이런 영구 평화는 요원하다고 봤던 것이죠. 잠깐 다른 얘기를 조금 하자면, 칸트는 이제 어떤 국가의 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런 힘들 중에서 세 가지를 강조합니다. 군사력, 동맹력, 금력, 이 세 가지를 제시하는데, 이 중에서 이제 금력이 가장 큰 위협이 된다고 합니다. 금력이 이제 경제력이죠. 그리고 이 금력은 정확히 측정할 수 없다고 이제 얘기를 갖다 하지만, 군사력 또한 그에 못지않게 이제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런 군사력에 대한 상호적인 어떤 합의, 그러니까 점차 gradually 폐지돼야 된다는 것을 계속 이제 얘기를 갖다 하게 됩니다. 예. 자, 네 번째 조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비조항 네 번째는 대외적인 국가 분규와 관련하여 어떠한 국가 부채도 져서는 안 된다. 자, 이것도 이제 앞서 말했던 예비조항 두 번째에서 언급받았던 금력, 경제력에 대한 거하고 좀 연계가 되는데요. 칸트는 국가들 사이에 있어 어떤 신용 거래나 금전적 채무가 있어서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러한 이제 얘기를 했던 어떤 역사적 배경에는 어떤 당시의 어떤 영국의 전략적 식민지 정책을 염두에 두고 한 주장으로 해석되는데요. 특정 국가가의 금력이 집중되면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이는 전쟁에서 수행할 재화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전쟁을 보다 쉽게 수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국가의 어떤 경제력을 계속해서 강화하려고 하겠죠. 그리고 어떤 국가의 어떤 부채가 어떻게 늘어나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자체로서 이미 이제 타국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지게 되고, 국가로서 어떤 주권, 그걸 가질 수가 없게 됩니다. 반대로 이런 어떤 금력이 너무 과도하게 강화되고 한다면, 그리고 이런 어떤 금력, 경제력에 대한 국가적인 욕심이 증대하게 되면은, 전제군주제에서 정치 지도자는 호전적인 어떤 경량성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전쟁을 충분히 뒷받침할 경제적 요건이 성립하게 되고, 이러한 어떤 호전적 경량성을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전쟁이라는 것이 너무나 쉽게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봤던 것이죠. 네, 그래서 이런 어떤 금력에 대한 어떤 경계를 예비조항 4번을 통해서 칸트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비조항 5번째는 어떤 국가의 어떤 주권에 관련된 것인데요. 어떠한 국가도 다른 국가의 헌정체제와
통치 정부의 폭력으로 간섭해서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 칸트는 자기 국가를 제외한 다른 국가의 정치 체제나 헌법상 권리 등을 침해하는 것은 한 자유로운 인격체에 대한 침해와 같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만약 어떤 이유든 무력을 동반한 개입이 발생을 한다면 이는 뭐다? 모든 국가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고, 이러한 경험이 유지되는 한 영구와 평화는 요원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들 수 있는 의문은 뭐냐? 어떤 인도주의적 간섭의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해야 하는지가 좀 애매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인도주의적 간섭으로서 그 타국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구제하고 그들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유엔이라든지 국제기구에서 이런 PKO 활동이라든지 어떤 원조 지원 때에 따라서 군사적 개입도 이렇게 하게 되는데, 칸트가 봤을 때는 이러한 것들 또한 어떻다? 다른 국가의 어떤 헌정 체제나 이런 것들을 간섭한 것으로 간주를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거는 어떤 해석의 문제이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답을 바로 내기는 어렵지만, 칸트가 강조하고자 한 것은 한 국가 다른 국가의 어떤 정치 체제라든지 헌법적 체제에 대해서 폭력으로서 무력으로서 간섭하는 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봤다는 것이죠. 예. 자, 예비조항 마지막 6번째입니다. 자, 6번째 조금 긴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떠한 국가도 다른 국가와의 전쟁 중에 장래의 평화 시에 상호 신뢰를 불가능하게 만들 것이 틀림없는 그러한 적대 행위들, 예컨대 암살자나 독살자의 고용, 항복 협정의 파기, 적국에서의 반역 선동 등을 자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예비조항 6항은 앞서 설명했던 예비조항 1번에서 5번의 어떤 한과는 달리 전쟁 수행 과정에서 모든 국가들이 지켜야 할 행위들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칸트는 이 선멸 전쟁이나 징벌 전쟁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발생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주장을 하는데요. 이는 인간 그리고 국가에 대한 모든 권리나 법 그리고 올바름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6항에서 언급되는 여기 나온 거 있죠. 예컨대 암살자나 독살자의 고용, 항복 협정의 파기, 적국에서 반역 선동 등 이러한 어떤 행위들을 칸트는 뭐다? 저러한 지옥에 있을 기술들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갖다 합니다. 이거는 뭐예요? 전쟁 과정에서 이런 금지된 행위를 하게 된다면 뭐 전쟁이 종결된 데에도 어떻게 된다? 서로가 이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전쟁에서의 어떤 수단과 방법의 무제한성에 인해서 뭐 공멸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전쟁이 이렇게 종결된 데에도 어떻게 그런 행위를 한 인원들과 또는 그런 집단들과 우리가 평화롭게 다시 지낼 수 있겠어? 라는 그런 게 생긴다는 거죠. 뭐 약간 비유적으로 얘기하면은, 서로가 이제 친구끼리 갈등이 있어서 싸우더라도 한계라는 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한계가 없이 무자비한 수단을 동원한 채로 서로가 이렇게 싸우게 된다면 나중에 그게 종결된 뒤에도 둘이 진정한 화해가 가능하겠습니까? 예, 칸트가 말한 포인트는 아마 이런 포인트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예비조항 6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예비조항 이 6개는 어떠한 평화도 보증하지 않는, 즉, 확정조항으로 이게 전환하기 위한 어떤 금지 또는 부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래서 이렇게 예비적 성격을 띠는 조항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앞서도 설명했지만 어떤 자연 상태, 이 전쟁 상태에서는 평화 상태, 법률적 상태로 전환을 위해서 확정 조항에 대한 준수가 이제 필요한 것입니다. 예비 조항은 이런 확정 조항을 언급하기 위해서 국가들이 어떤 조항을 따라야 되는지를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 얘기할 것은, 이 6가지 예비 조항은 제가 얘기를 했는데요. 이 조항에는 어떤 우선순위가 없습니다. 이 조항이라는 것은, 우선순위가 없이 동시적으로 우리가 준수해야 되는 어떤 구속력을 가진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확정조항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3가지 확정조항 중에 첫 번째는 국가법의 영역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공간에서 함께 사는 사람들이 어떤 평화로운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때야 돼요? 전쟁 상태, 즉
칸트가 말하는 자연 상태와 다른 상황이 되어야겠죠. 근데 이런 적극적인 적대 행위가 없더라도 적대 행위가 발발할 수 있는, 즉 지속적인 위협이 존재하게 되면은 우리가 어떤 평화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런 어떤 적대 행위의 중단이 그 자체로 평화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기에 평화 상태는 어떤 공식적으로 확립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한 이웃이 그의 어떤 요청에 따라서, 여기서 이웃은 뭐 서로 국가가 되겠죠. 다른 이웃에게 어떤 보증을 제공하지 않는 한 우리는 잠재적으로 어떤 적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칸트는 어떤 국가의 헌정 체제는 전제 군주제가 아니라 각 시민이 선출된 대표자를 통해 국가의 입법 기능을 자유롭고 평등하게 할 수 있는 어떤 공화정이 돼야 된다고 강조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공화정에는 세 가지 원칙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모든 사회 구성원이 인간으로서 어떤 자유를 누려야 한다는 이 자유의 원칙이 있죠. 자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든 사람이 하나의 공통된 어떤 법률에 의존해야 된다는 주체로서의 어떤 원칙이 있습니다. 공통된 법률. 어떤 보편성을 강조를 갖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바로 뭐냐? 법적 평등의 원칙, 즉 평등이라는 것을 강조하다 합니다. 자, 이러한 어떤 세 가지 원칙에 기초한 공화정은 국가의 유일한 헌법은 국민이 모든 정당 입법에 기초가 되는 원초제 계약의 개념에서 파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권리에 관한 공화정 그 자체로서 모든 종류의 시민 헌법은 근원적이라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어떤 정치 체제가 영구한 평화로 이어질 수 있는 유일한 어떤 국가의 체제라고 이제 칸트는 생각했던 것이죠. 네. 칸트는 이런 이제 전제군주제에서는 아무래도 이게 전제군주들이 전쟁에 직접 참여를 잘 안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전쟁의 어떤 결심이나 수행이 다분히 쉽게 된다라고 이제 봤던 거죠. 그래서 이런 공화정에서 모든 그 국가의 구성원들이 의견을 내고 어떤 평등한 관계에서 같은 기준을 적용받는 이런 상태에서라면은 전쟁이라는 것을 결심하게 되거나 뭔가를 이렇게 추진을 할 때 어떻게 돼? 좀 더 신중하고 여러 가지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봤던 겁니다. 예. 자, 그래서 국가법에 대한 이제 언급으로서 확정적으로 첫 번째를 하였다면, 두 번째는 어떤 국제법이에요. 국제법은 뭐냐? 이 국가들 사이에서의 어떤 관계를 말하는 것인데, 칸트는 이 국제법은 자유로운 국가들의 연방제에 기초해야만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는 이 국제사회에 소속된 모든 국가들은 연방주의 구성이 필요하다고 보는 건데, 국제사회 연합 개념은 단순히 여러 국가들이 합쳐져서 형성하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예. 즉 소위 말하는 어떤 세계 정부가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칸트는 아까 뭐라 했습니까? 어떤 국가라는 것은 어떤 인격체와 같은 거다. 그래서 개별 국가는 그 각 국가의 어떤 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독립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에도 이러한 어떤 권리와 같은 격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다른 국가에 대해 각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어떤 헌법적 체결이 필요하다고 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어떤 연방제, 국가들 사이에서의 어떤 연방주의가 성립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된다? 개별 국가 간의 평화 조약은 매우 의미가 적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 이미 다 모든 국가들이 어떤 연방 상호 어떤 계약을 맺고 합의를 갖다 봤기 때문에 각각의 이제 예를 뭐 A, B, C, D라는 국가가 있을 때 A, B, C, D가 합쳐진 어떤 연방제로 구성을 하고 있으면 A와 B 사이의 어떤 평화 조약을 굳이 가지지 않더라도 A, B, C, D는 공통된 어떤 연맹 형태를 띌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확정적 두 번째로서 국가들 사이의 어떤 연방주의가 성립이 되게 된다면
어떻게 된다? 영구한 평화의 어떤 조건으로서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봤던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세계심의법의 영역입니다. 이는 보편적 우호의 조건으로 소위 말하는 환대권을 말하는 건데, 이런 세계심의법은 보편적 우호의 조건들에 국한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는 이 국제사회에 있는 모든 국가들 사이에 어떤 신뢰관계를 강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요. 자,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타국을 방문한 외국인이 어떤 평화적 행위에 반하는 그런 적대적 행위를 하지 않는 한 어떻게 해야겠어요? 아무래도 그는 환대하고 우호적으로 이제 대해야 되겠죠. 예. 그래 했을 때 국가들 사이의 어떤 신뢰가 형성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거는 이 환대권은 어떤 박애주의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앞에 이제 국가법과 어떤 국제법과 마찬가지로 칸트는 이런 어떤 국가들 사이에서 관계가 하나의 어떤 인류에 비롯된 어떤 자선 활동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관계, 법률적 어떤 상태를 말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맥락에서 이런 환대는 낯선 사람이 다른 사람의 어떤 국가에, 다른 사람 소속된 어떤 국가에 도착했을 때 적대적으로 대하지 않은 어떤 권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상호 그런 어떤 권리를 보장을 갖다 해주면은 각자가 어느 국가에 속해 있더라도 평화로운 방식으로 행동을 하게 되고 적대적인 어떤 대우가 없게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는 세계 시민으로서의 어떤 환대, 즉 우회 가는 합의가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계 시민에 대한 보편적 우호 조건 환대권이 확장이 되게 된다면 우리 인간은 어떤 국가에 속한 게 아니라 이게 활동하게 되더라도 평화롭고 적대행위가 없는 그런 안정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 자, 지금까지 이제 확정조항 세 가지를 이렇게 얘기를 해봤는데요. 이 확정조항의 어떤 함의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확정조항 세 가지는 인류의 어떤 영구한 평화를 위해 준수되어야 하는 어떤 당위성이 있어야 되는 조항이라고 아까 제가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칸트는 어떤 자선 또는 박애와 같은 그런 어떤 동정심과 같은 요소에 근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어떤 법률적 상태로서 조항을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국내법과 국제법 그리고 세계시민법으로서 구분을 해서 세 가지 조항을 얘기했었죠. 그리고 이러한 어떤 법률적 상태는 보편적이고 강제적인 어떤 속성을 지니기 때문에 어떻게 되나 준수 의무가 따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개인과 어떤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고 평화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장치라고 이렇게 봤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첫 번째 확정조항을 통해서 또 국내법에서 국가 체제로서 공화정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확정조항으로서 연방 국가 체제로서의 어떤 국제법, 국제 관계를 말하고, 마지막 세계 시민으로서의 어떤 우호적 환대권을 갖다가 주장하면서 이런 확정조항을 점차적으로 확장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이제 강의를 통해서 제가 칸트의 영구 평화론에 대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제가 한 강의가 전체 어떤 영구 평화 전체에 대해서 한 건 아니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칸트의 어떤 영구 평화를 위한 예비조항과 확정조항에 초점을 두고 했는데요. 칸트의 이런 도덕 철학과 그 도덕 철학에서 비롯된 영구와 평화에 대한 기획은 사실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 이렇게 이상적으로 볼 수 있고, 뭐 개인적으로 그가 제시한 조항이 어떤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좀 남아 있는 것은 뭐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의 기획이 완전히 이렇게 허무맹랑한 또는 다분히 아이디어란 이상적이라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국제연맹으로서 유엔이라든지 이러한 어떤 것의 모태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보면 아까 확정조항 두 번째가 뭐였어요? 국제법의 영역으로서 어떤 연방
형성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했죠. 예. 그래서 이러한 어떤 칸트의 메시지는 이런 현실주의적인 사조가 지배하고 있는 현 시대에 여러 가지 울림을 가져다 준다고 저는 생각을 갖다 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때요? 우리가 해외여행도 자주 이렇게 다들 다니고 상호 어떤 교류가 엄청 잦지 않습니까? 그래서 타국에 있다도 어떤 환대, 상호 어떤 우호적인 어떤 이런 것들이 법률적 상태로서 이게 보장이 된다면 어떻게 세계 어떤 우리 인류는 칸트가 정말로 지향하고 원했던 그런 어떤 평화로운 모습으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 강의를 듣고 평화를 갈망하는 어떤 칸트의 의지를 아마 좀 잘 느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이런 칸트의 철학이 상당히 깊고 많은 내용을 다뤄야 되다 보니까 좀 제가 이렇게 다 모든 것을 이렇게 얘기하지는 못했는데 그래도 이 칸트가 어떤 취지로 이 영구한 평화를 주장하였고 단순한 어떤 외교라든지 어떤 동정심, 인류애 이런 데서 비롯된 영구한 평화가 아니라 어떤 조항에 대한 법률적 상태, 즉 상호 계약 합의라는 그런 어떤 단계와 절차라는 것을 통해서 주장하였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부족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뵙고 좋은 강의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